이야기는 한국의 한 최고 보안 교도소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권유 KWUNU라는 이름의 무고한 소년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한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이 씌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며칠 전 권유는 인터넷 카페 PC방에 앉아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업이 없었고 온종일 온라인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게임을 마치고 앉아 있을 때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에 누군가의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유가 전화를 받자 건너편에서 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카페에 전화를 두고 왔다며 권유에게 그것을 집까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 권유는 하던 게임을 멈추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그 대가로 $300 약 3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즉시 동의하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권유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집 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권유는 밖에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전화를 테이블 위에 두고 거기 있는 돈을 가지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권유는 그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소녀에게 문을 열어두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에서 소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권유가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을 때 갑자기 경찰이 그의 집으로 들이닥쳐 그를 체포했습니다. 사실 그 소녀는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전날 밤 권유가 전화를 돌려주러 갔던 그 소녀였습니다. 권유는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살해 무기 역시 그의 방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녀의 집에서도 경찰은 권유의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물 CCTV 카메라에도 권유가 그 소녀의 집을 향해 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즉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고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여 그를 이 끔찍한 범죄에 빠뜨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권유는 그 소녀를 2번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몇 시간 만에 이 뉴스는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모두가 이런 범죄자를 하루빨리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권유의 어머니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지만 아들을 만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무죄이며 누명을 쓴 것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권유는 살인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에게 모욕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윈 변호사라는 인물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윈 변호사 역시 모든 증거가 그에게 불리했기 때문에 권유가 진짜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권유 어머니의 거듭된 간청에 그는 결국 사건을 맡기로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권유에게 불리한 모든 증거가 하나씩 제시되었습니다. 게다가 언론과 대중의 압박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성급하게 판결을 내리며 권유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 후 그는 가석방의 희망조차 없는 최고보안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판사는 실업과 온종일 비디오 게임을 한 탓에 권유의 정신 상태가 피폐해졌고 이 때문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도소에 도착한 권유는 그곳에 자신을 이상한 눈빛으로 노려보는 위험한 죄수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야드 타임 운동 시간 동안 마덕수마 대우 교수라는 조폭 우두머리의 눈에 권유가 포착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부하들이 권유를 붙잡아 마덕수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교도관들은 이 모습을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권유가 매를 맞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덕수의 권력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마자 모든 교도관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마덕수가 권유를 때리기 시작하자 권유도 이에 맞서 그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 순간 마덕수의 자존심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과 합세하여 권유를 잔인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도관들이 도착하여 겨우 그들을 떼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권유 혼자만 받았습니다. 싸움의 책임을 물어 그는 무려 30일 동안 독방 칼코토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30일이여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독방에서 한 달을 보낸 후 권유가 밖으로 나왔을 때 마덕수와 그의 깡패들은 다시 한번 그를 붙잡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몸에 기이한 주사까지 놓았습니다. 그 후 권유는 정신을 잃고 자신을 해하려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그의 어머니가 민 변호사와 함께 그를 면회하러 왔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교도소 안에서 권유가 얼마나 큰 고초를 겪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권유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여기서 반드시 꺼내주겠다. 네가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네가 평생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힌 채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권유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밥을 먹고 있을 때 다른 죄수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권유에게 그가 누명을 쓴 것을 알고 있으며 마덕수가 그를 계속 때리는 이유는 그를 약하게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권유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마덕수의 부하들이 그를 죽이러 왔을 때 그는 먼저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 다음 펜과 종이를 이용해 작은 무기들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마덕수의 부하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가고 마지막에는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마덕수마저 기절시켰습니다. 다음 날 민 변호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가 가져온 소식은 권유의 세상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민 변호사는 그에게 그의 어머니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권유가 서명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를 건넸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민 변호사는 사람들이 그의 어머니를 살인자의 어머니라며 너무 괴롭혀도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권유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범죄자의 삶을 살지 말라던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어머니와 약속했었습니다. 이 열망에 사로잡힌 그는 갑자기 마덕수를 공격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위험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권유는 배에 칼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유와 마덕수가 경찰 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권유가 일어나 교도관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수석 교도관의 목에 날카로운 물건을 겨누고 수갑 열쇠를 요구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교도관은 그에게 열쇠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갑자기 그들의 차량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권유는 간신히 차량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수갑을 풀고 그는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수석 교도관이 그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권유가 무죄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고 만약 그가 다시 교도소로 돌아간다면 그의 인생이 지옥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을 내려놓았고 권유는 그곳에서 탈출했습니다. 조금 더 도망친 후 권유의 눈에 몇몇 집들이 보였고 그곳에서 옷을 훔쳐 입은 뒤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온 나라의 경찰이 그를 붙잡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도망치던 중 그의 눈에 차량이 고장나 공항에 급히 가야 하는 한 커플이 포착되었습니다. 권유는 그들의 차량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두 사람은 그를 멀리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권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어차피 나라를 떠나는 길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의 차량을 권유에게 주어 그것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결국 권유는 그들의 차량을 몰고 도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권유는 곧장 민 변호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민 변호사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민 변호사는 그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으로 목걸이를 건네며 사건 파일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먼저 자수를 해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권유는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 후 그는 한 인터넷 카페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에 대해 쓰인 모든 기사를 읽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그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눈에 한 다큐멘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권유가 누명을 쓴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어떻게 권유가 단 3분 만에 한 소녀를 2번 성폭행하고 살해할 수 있겠느냐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여러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권유는 약간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어 그는 이 다큐멘터리의 작성자 이름이 미스터 해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해리는 과거 권유와 함께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친구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권유는 미스터 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미스터 해리가 사실은 여자였으며 본명이 여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카페 매니저가 권유를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를 본 여울은 즉시 권유에게 여기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권유를 도시 외곽에 위치한 자신의 비밀기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세상으로부터 숨어 홀로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권유는 방 전체에 여러 개의 컴퓨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여울은 소소한 해킹 작업을 하는 해커였습니다. 그녀는 권유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며칠 동안 굶주렸던 권유는 음식을 폭풍 흡입했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권유는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들은 그의 게임 팀원 레지스탕스 친구들이었습니다. 이제 온 팀이 힘을 합쳐 권유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여울은 이미 이 사건을 조사한 상태였고 여러 조작의 흔적을 찾아낸 뒤였습니다. 이후 전 팀원은 최근 발생한 하이프로파일 고위층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 가지 기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범죄 현장의 카메라 푸티지 CCTV에 동일한 트럭 한 대가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여울은 해킹을 통해 그 트럭의 정보를 찾아냈고 그것이 한 폐차장 이름으로 구입된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했습니다. 이후 권유는 몸을 숨기며 그 폐차장까지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두 남자가 커다란 상자 하나를 차량에 싣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권유는 그들의 뒤를 쫓았고 얼마 후 그들은 한 호화로운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그곳은 유명 특이 배우 노준영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권유는 여울의 도움으로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아내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를 열자마자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바로 그 유명 배우의 시신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권유의 귀에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재빨리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몇몇 특수요원들이 도착하여 가짜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이 사건의 누명을 씌우기 위해 지문과 머리카락 같은 것들을 현장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모든 게임의 진짜 마스터마인드 흑막하 다름 아닌 민 변호사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사실 그 유명 배우는 추추라는 이름의 부유한 기업가 딸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추 회장은 민 변호사에게 가짜 증거를 조작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임무를 맡겼던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민 변호사의 건물에 그의 얼굴 인식으로만 열리는 비밀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하이 인텔리전스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그는 이 살인 누명을 씌울 수 있는 한 소녀를 찾아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소은소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배우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곧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권유는 배우의 집에서 민 변호사의 요원들이 남겨둔 지문 사진을 훔쳐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누가 누명을 쓰게 될지 알아내기 위해 그 사진을 여울에게 넘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울은 이 지문이 소은이라는 소녀의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사실 며칠 전 민 변호사의 부하들이 소은의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기절시킨 뒤 그녀의 머리카락, 혈액 및 기타 샘플들을 채취해 갔던 것입니다. 범죄 현장에 이것들을 남겨두어 그녀를 살인자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민 변호사의 부하들은 소은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를 그 배우의 집으로 불러냅니다. 이때 권유와 여울은 이미 그녀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었고 그들의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권유는 이 목소리가 바로 자신에게 전화를 돌려달라는 핑계로 자신을 그 소녀의 집으로 불러냈던 바로 그 목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권유에게 누명이 씌워졌던 그 소녀의 살인사건 역시 한 부유층 자제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었고 이후 민 변호사의 부하들이 그곳에 권유의 가짜 증거를 남겨두어 그를 함정에 빠뜨렸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권유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 현장으로 불러내던 그 소녀를 붙잡기 위해 출동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붙잡으려는 찰나 그녀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에서 도망쳐버립니다. 권유 역시 그녀를 추격합니다. 하지만 도중에 그의 차량이 고장나고 맙니다. 그때 갑자기 마덕수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사실 마덕수 역시 어떻게든 교도소에서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권유를 외딴 곳으로 데려가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유가 교도소에서 자신을 공격했었기에 이제 마덕수가 그 복수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민 변호사가 경찰에 권유의 위치를 전송합니다. 얼마 후 경찰이 그곳에 도착합니다. 이 기회를 틈타 권유는 간신히 마덕수로부터 도망쳐 나옵니다. 그때 여울이 차량을 몰고 그곳에 도착하여 두 사람은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가던 중 권유는 여울에게 마덕수가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알았는지 묻습니다. 그때 여울은 권유 어머니의 목걸이 안에서 트래커 위치 추적기를 발견합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민 변호사가 여전히 자신들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목걸이는 민 변호사가 권유에게 주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권유는 원치 않음에도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후 여울의 팀은 몇 대의 드론을 준비하여 민 변호사의 건물을 스캔하기 위해 보냅니다. 그들은 그곳에 온 나라 사람들의 데이터가 채워진 하이테크 슈퍼컴퓨터가 존재할 것이라 확신했고 그들의 의심은 적중했습니다. 드론의 도움으로 그들은 건물 내부에 가득 찬 거대한 컴퓨터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민 변호사의 팀이 배우의 집에 남겨둔 가짜 증거들을 권유가 찾아가 모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민 변호사의 샘플들을 남겨둡니다. 민 변호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팀에게 집 전체를 청소하고 다른 곳에 새로운 범죄 현장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후 우리는 한 병원의 환자로 위장해 숨어있는 추 회장의 딸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으니 민 변호사에게 일을 빨리 끝내라고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이후 추 회장 역시 민 변호사를 압박하고 그의 팀은 새로운 장소에 범죄 현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권유는 추 회장의 딸을 병원에서 기절시켜 바로 그 범죄 현장에 남겨둡니다. 경찰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추 회장의 딸을 발견하고 그녀를 체포합니다. 유명 배우 노준영을 살해한 범인이 한국 최대 기업가 추 회장의 딸이라는 뉴스가 온 나라의 불길처럼 퍼져나갑니다. 이제 민 변호사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권유는 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온 세상 앞에 그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민 변호사는 두려워하는 대신 웃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사이코패스 같은 미친 정서를 가진 인간임이 드러납니다.
아니라 누군가 자신에게 대항할 배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는 이제 게임이 더 재미있어졌다. 쉬운 범죄 현장만 만들다 보니 나 역시 지루하던 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헛소리를 듣고 권유는 즉시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는 민 변호사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경악했습니다. 그의 비서가 살해당한 채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민 변호사는 권유가 자신의 집까지 도달했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밀 방을 향해 달립니다. 하지만 이미 권유 역시 그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에 권유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그는 민 변호사에게 달려들어 그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가 민 변호사의 슈퍼컴퓨터를 켰을 때 그의 눈은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안에는 그에게 누명을 씌운 증거 영상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홀로 온 세상과 싸우며 아들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영상들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민 변호사는 비웃으며 자신이 권유의 어머니를 죽였다고 자백합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시위를 벌이며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켰고 사람들도 점차 그녀를 지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권유의 피가 거꾸로 솟았고 그는 민 변호사를 처절하게 응징했습니다. 이후 그는 민 변호사의 슈퍼컴퓨터에서 모든 증거를 여울해 썬드라이브 USB로 전송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 마덕수에게